자, 이어서 법인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문제는 일단 첫 번째 61번 문제가 개정상을 좀 반영했죠. 직전 사업률 종료율 현재, 직전 종료율 현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한대요. 여기 이제 올해 개정사항으로 얘가 이제 중간연합세액을 구할 때 원래 중간연합세액은 법인세 쪽에서는 직전기의 반 또는 가결산 방법 둘 중에 선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얘는 선택을 못하게 막았죠. 그래서 올해 개정된 사항이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직전기 반보다는 제대로 실질을 반영해서 가결산 방법을 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모든 법인들을 다 그렇게 하긴 그러니까 규모가 좀 되는 공시상 기업 집단이라고 하는 규모가 되는 이 법인들만 먼저 시작한 거예요. 얘들은 가결산 방법을 취해라. 직전기 갖고 하는 건 안 된다. 그럼 가결산 방법으로 해서 중간세액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료에 주어진 게 지금 직전기 자료가 주어져 있죠. 양가로 1번에 의미 없는 거지 이제. 그냥 가결산 방법밖에 안 되는 거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둘 중에 비교하고 뭐 선택하고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다. 그럼 가결산하는 방법을 통해서 할 때 포인트만 잡아드리면 뭐예요? 일단 6개월치 갖고 이제 구합니다. 그럼 당기순이익이 있고요. 세무조정 해야 되겠죠? 그럼 4억에다가 더하기 조정 1억 5천, 빼기 조정 5천만 원, 1억 더해서 5억 될 거야. 5억이라는 금액은 6개월치가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과표 구하는 과정에서 이비소 빼고 하는데 자료에 보니까 여기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요 금액을 그냥 바로 과표를 하면 되는 거지. 과표인데 6개월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5억이 나왔다. 이 5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곱하기 5억은 6개월치니까 이제 1년당으로 바꿔서 세율 곱해야 될 거 아닙니까? 6개월치인데 이거를 1년으로 바꾸는 거죠, 이제. 그래서 12 해서 한 다음에 여기다가 세율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10억이 돼서 세율 곱하면 2억까지는 여기 세율 나와 있죠. 9%고 넘어가면 19%다라고 해서 적용한 사주세액이 나온 거에다가 요거는 1년으로 바꿔치기해서 구한 건 다시 곱하기 12분의 6을 해서 이제 구하는 걸로 세액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간연합할 때 앞자 따서 좀 외우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공감원수, 중간연합은 공감원수, 공제감면, 원천인수, 수시부가 공감원수를 다 뺀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세 가지 다 나와 있으니까 공제, 그 다음에 감면 없고요, 원천인수 있고요, 수시부가 있으니까 다 착함해서 금액을 구해 보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는.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좀 할만하다라는 나름대로는 좀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뭐 우리 개정 내용 저 얘기해서 말 문제 등만 대비하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계산까지 물어볼 줄은 몰랐죠. 근데 뭐 나와도 기본적으로 좀 그러니까 이게 뭐 유예다 이런 과정 거치면서 세무회계다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많이 풀어보시고 한 분들은 이거 무난하게 풀 수 있다라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안 풀어본 분들은 그래도 어렵죠. 나름대로 외운다고 외워봤지만 그래도 이제 그걸 실제 계산 문제 접목시켜갖고 풀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는 게 중간이랍이 나왔었고요. 요거는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좀 주는 문제 아닌가 싶어요. 재고자산. 요건 좀 쉽게 풀었죠. 자, 그냥 요구 사항은 기말년도 재고자산 세법상의 평가액을 구해 보래요. 연말에. 그럼 이제 우리 재고자산은 원가법인데 그 안에서 이제 원가라면 가정을 뭘로 갈 거냐에 대해서는 신고해 달라라고 돼 있고 그게 변경 신고라는 것도 있고 임의 변경도 있고 무신고도 있고 등등 내용을 정리하셨을 겁니다. 상품부터 보시면 상품은 5,500만 원이 장부상 평가액인데 보니까 양가로 2번에 이 회사는 작년도 10월 11일 날 이때 상품의 평가 방법을 선진선출법에서 후익선출법으로 변경 신고를 했답니다. 그럼 이제 변경이 작년도에는 안 됐겠네. 우리가 이거 언제 끝나요? 사업년도가 끝나는 게 지금 12월 말 법인입니다. 그러면 사업년도 끝나기 종료일 이전 3개월 되는 날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그래야지만 유효한 건데 날짜가 10월 11일이니까 작년도에 유효하지 않았겠네요. 그렇지만 이거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25기인 올해로 와서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뭘로 하면 돼? 후익선출법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보니까 상품에 대해서는 후익선출법 장부상 평가액은 이건데 후익선출법 금액이 5,500이니까 잘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금액 그대로 세법상 평가액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임의적인 변경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제품은 가보시면 제품은 25년도 9월 13일 날 이 제품에 대해서는 평가 방법을 총평균에서 후익선출법으로 변경 신고를 했답니다. 그럼 날짜가 9월 13일 날 했으니까 9월 말 이전에 했기 때문에 이건 유효하게 인정이 되는 거지. 유효하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뭘로 해야 돼요? 후익선출법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올라가 봤더니 후익선출법의 금액은 8,500인데 8,900이니까 다른 금액으로 하게 되면 다 임의적인 변경이 돼요. 그럼 무신고시 방법과
당초 신고 방법 중에 큰 금액으로 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 무신고시 방법은 선지법 요 금액이죠. 요 금액과 당초 신고 방법은 후익선지법이니까 얼마야? 요게 후익선지법이니까 8,500이죠. 둘 중에 큰 거 맥스 9천만 원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제품은 9천만 원. 그 다음에 제공품하고 원재료는 같이 내용을 넣어놨는데 모두 평가 방법 신고한 게 후익선지법이래요. 그러면 후익선지법 2,100만 원, 보니까 임의 변경. 얘는 1,700만 원, 보니까 임의 변경. 그러면 둘 중에 큰 걸로 간다는 걸로 다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후익선지법으로 지금 신고돼 있는데 당초 신고. 근데 세무서에 다른 금액으로 지금 해버렸다면 그러면 무신고시 방법이 요놈하고 두 개 큰 거니까 요거는 요쪽 2,700이 될 거고요. 원재료는 큰 거니까 1,700이 되겠네. 그죠? 무난했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더해서 답을 내시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자, 됐고 이제 63번 가보시면 의제배당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문제로 물어봤네요. 이것도 답을 찾는 거는 뭐 크게 문제 없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의제배당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찾는 거 옳지 않은 거 1번이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의제배당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건 재원 분석 재원이 뭐냐 의제배당을 볼 거냐 말 거냐의 판단이 되게 중요할 거다. 그러면 출자 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할 때 시가로 발행된 금액 중 액면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자본 전입했대. 이게 재원이 뭐라는 거야? 지금 이게 우리 보통 머릿속에 이제 생각이 딱 드는 거는 발행가액의 시가초과분이 주발초 중에 채무 면제액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이제 발행가액이 얼마냐 여기다 써볼까요? 보세요. 보통 여기 보시면 여기 채권자가 있고요. 여기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이제 받을 돈이 이제 10,000원만큼이야. 근데 채무자가 이거를 변제를 해야 되는데 변제를 못하네.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채무의 출자 전환하자라고 해서 둘이 합의 봐서 출자 전환합니다. 이때 이제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거지. 이제 채무의 출자 전환. 채무자한테 나는 너의 빚쟁이 하지 않고 너의 주인 할 거야. 주주할 거니까 주식을 다오. 주식할 때 이제 그때 발행가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가 있고요. 액면가 있고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발행가액은 얼마야? 10,000원이라고 하는 거였고요. 채무 원금. 그 다음에 시가가 주가 얼마냐? 이게 보통 8,000원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8,000원. 이게 8,000원 이렇게. 그리고 액면가액 5,000원 하면 이 안에 보면 발행가액 액면가액 초과분이라고 하는 이 5,000원만큼의 금액이 주발초가 될 텐데 그 주발초 안에 발행가액 시가초과분 요 2,000원만큼은 채무 면적이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보통 흐름이. 그래서 이 입장에서는 지금 갚아야 될 빚이 10,000원인데 시가 8,000원짜리 주식을 발행해주고 퉁쳤기 때문에 2,000원만큼은 예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요건 입금이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걸 재원으로 자본 전입하게 되면 의제배당이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발초 안에 요게 있다면 의제배당이다. 근데 여기 내용은 약간 꽈가지고요. 뭐야? 시가로 발행된 금액 중 발행 금액 중 시가로 발행되는 표현을 써버렸어요. 그럼 발행가액의 시가가 같다는 얘기지. 이게 같다는 얘기예요. 10,000원으로 같다는 얘기지. 그럼 발행가액 시가초과분이 입금으로 볼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의제배당의 재원이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액면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자본 전입하여 주주가 받는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지. 이게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스토리만 머릿속에 있는 분들은 약간 이제 생소하지 어떻게 보면 보통 무난한 일반적이 아니라 시가로 발행돼 버렸다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건 있어도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 1번은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무난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1번은 답을 찾았다. 그래도 나머지는 이제 옳은 것들이겠네. 2번 가시면 주식 상환 우선주 그 얘기네요. 주식 상환에 관한 종류 주식의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 주발초 중에 이익형으로 상환돼 버린 상환 우선주의 그 금액은 자본에 전입했대요. 요거는 이제 개정돼 가지고 요거는 의제배당의 재원으로 본다고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주발초 안에 의제배당을 보는 재원이 되는 거는 지금 봤던 발행가액 시가초과분인 채무 면적 상당액과 그다음에 상환 우선주의 주발초에 관련된 것 이익여금으로 상환돼 버린. 그럼 요거는 이익여금 자체가 입금으로 보기 때문에 의제배당의 재원으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해당한다고 맞는 거죠. 그죠? 그다음 3번은 자기주식 소각이익 관련된 건가 봐요. 소각 시점에 소각이익은 원래 입금이 아니지만 우리 의제배당 재원은 입금인 걸 의제배당 재원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입금인 거.
그러면 소각이익인데 이때 처분이익은 의제배당이 맞지만 소각이익은 아니죠. 아니지만 예외로 시가가 추이가를 초과한 경우로서라고 되어 있네요. 원래 원칙은 뭐야? 소각이익은 원래 아니지만 2년 내 자본 유입하면 근데 2년 지나버렸대요. 그랬다면 혹시라도 주식의 시가가 추이가를 초과했나? 봤더니 초과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주식의 시가가 추이가를 초과한다. 이때는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맞죠? 그죠? 그래서 2년 내 자본 전입과 그다음 2년 지났더라도 혹시 시가가 추이가를 초과했다면 소각할 시점에 그럼 취득가액보다 시가가 크니까 이걸 처분한다면 처분이익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런 상황이니까 이건 기간 안 따지겠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2년 내인가 따져보고 아니면 그 다음은 시가가 취득가액 초과했는가. 초가 맞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한다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에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안 보시는 합병하고 분할 관련돼서 이제 의제배당의 재원으로 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내용이 이제 합병법인하고 또는 분할 신설법인 쪽에서 이제 포인트를 더 갖고 나왔는데 다 맞는 지문이긴 한데요. 많이 좀 이제 이 지문만 보면 좀 어렵죠. 공부를 안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잠깐만 한번 포인트만 잡으면 4번 적격 분할했대요. 그리고 적격이란 말 나오면 이제 적격이란 거 안에 이제 기본적인 요건을 또 일부 충족하게 되면 과세 이연 요건이라고 부르는데요. 과세가 이연되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5번이 합병이니까 이제 그러면 어떤 법인의 주주야. 근데 그 법인이 A란 법인인데 A 법인이 B 법인에 합병된대요. 그럼 A 법인의 주주 입장에서는 A 법인이 B에 합병되면 합병 대가를 받겠지. 그 합병 대가를 받는 게 그 합병을 없어지는 소멸되는 법인의 주식이 장부가액보다 크다면 그게 의제배당이 되는 거야. 맞죠? 감자 의제배당 이런 개념. 감자 등 의제배당에 합병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합병일 때 여기 이제 A가 이제 잡아먹히는 피합병 법인이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B라는 법인이 합병 법인이다 이거야. 그럼 피합병 법인의 주주 입장에서 얘가 잡아먹히면서 합병 법인한테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가 이 주식의 취득가액보다 크다면 이게 의제배당이라고요. 이걸 배당으로 봐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적격합병이라고 하는 거 안에 또 일부 요건을 만족하면 이게 과세 이연 요건이라고 부른다. 그럼 이때 과세가 이연되는 거야. 그럼 주주 입장에서 의제배당으로 지금 당장 과세 안 해. 그리고 얘는 다 일로 넘어가지 일반적으로 요건이. 그럼 이게 넘어가서 나중에 합병법인이 주주가 된 상태에서 합병법인이 이 합병 차익이라고 부르는 이거를 자본 절입을 나중에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의제배당을 보는 금액이 등장한다. 요거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그죠? 그래서 합병 또 분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분할법인 쪼개진다. 분할법인이고 분할 신설법인이고 하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또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라 생각하시면서 이제 읽어보시면 4번이 적격 분할한 경우로서 분할 등기일 현재 분할 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분할법인 재무상태표상에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된 이게 분할 공부해 보시면 이게 또 합병과 마찬가지인데 이게 자산 조정 계정이라고 부르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분할 차익을 한도 내에서 해당해서 자본에 전입할 때 주주가 받는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쪽 넘어가서 분할이든 합병이든 넘어가서 이쪽 주주가 된 상태에서 이제 합병 차익이 나오고 분할 차익이 나오고 그 범위 내에서요. 내에서 의제배당으로 볼 거냐 말 거냐 재원을 분석하고 할 때 이게 그대로 넘겨받는 거니까 일단 자산 조정 계정이 있고요. 이 안에서 의제배당을 보는 재원은 자산 조정 계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자본이익금도 있을 거고요. 이익금도 있을 거야. 요 중에는 의제배당을 보는 재원인 자본이익금 재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닌 놈도 있고요. 이렇게 근데 순서는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이다. 자본 재립할 때 순서가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런 내용을 이제 뭐 합병 쪽 공부하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 요 얘기를 하는 거야. 요 안에 조정 계정 요거는 의제배당의 재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내용은 적격합병을 한 경우에 또 역시 피합병법은 이익여금 상당액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 상당액이라는 거예요. 요건 의제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의제배 해당한다. 다 해당한다. 이런 내용인데 버겁죠. 그죠? 버겁죠. 요건 버겁지만 어쨌든 1번에서 약간 꽈서 1번도 좀 무난하게 좀 틀린 거로 딱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주지. 그죠? 1번도 아까 이렇게 해봤듯이 이렇게 내용을 또 스토리를 또 알아야 되고 여기서 약간 당황스러운데 뭐지? 발행가액 시가 이게 똑같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던 그나마 요걸 이해했으면 그래도 풀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좀 내용이 어려운 내용도 같이 가미해서 출제가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64번 가보시면 이게 간주임 대로 문제네요.
자, 간주 임대료 문제인데 요게 좀 내용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인제 대다수 분들이 요거 틀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제 원래 간주 임대료가 우리 조특법 규정이잖아요. 조특법 규정. 조특법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범위 내면 안 된다. 근데 줄기차게 우리가 말 문제든 계산 문제든 많이는 아니더라도 나와서 문제를 풀고 해 왔단 말이죠. 그러나 인제 요번에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로 더 맞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막 이의 제기하려고 많이 드시는데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게 원래 인제 여기 내용의 포인트도 법인세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 서식 가지고 좀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굳이 법인세법 시험 출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좀 애매해서 그래서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는 느낌을 좀 갖고 있다. 이의 제기 받아들여 줄 거냐 그런 내용인데 얘는 인제 기본적으로 인제 포인트가 어떻게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임대업이 주업이고 차입금이 과하다 한 영인내구법이다라는 기본적인 간주 임대료 계산 대상이 된다는 얘기를 먼저 서두 얘기하고 있고요. 계산 들어가서 인제 할 때 포인트는 일단 간주 임대료는 임대 보증금 적수에서 건설비 적수를 빼서 인제 구하고 거기다가 인제 식 집어넣고 마지막에 금융 수익을 빼서 구하는 식은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 이때 인제 포인트는 25년도 기준으로 지금 상가원은 600제곱미터 임대 면적인데 임대 기간이 2025년 온동 다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2025년 8월 8일이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가 1번과 상가 2 요 두 개 각각에 대해서 보증금 가지고 인제 적수 구하는 과정에서 얘는 365일 들어갈 거고요. 얘는 며칠 들어가요? 얘는 3억에 8월 8일부터 초일 산입이니까요. 날짜 들어가면 하반기 184일에서 거기서 7월 달 31일 빼고 8월 달은 7일까지 빼는 거니까 38일 빼면 되나요? 그럼 184일에서 38일이니까 146일 나오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쨌든 얘가 365일 얘는 146일. 이렇게 해서 인제 임대보증금 적수를 구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응되는 건설비 상당액 적수를 빼야 되는데 건설비 적수를 뺄 때 지금 문제는 얘가 25년도 이 300제곱미터 부분이 25년도 1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는 임대 안 하고 있고 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는 차원에서 이 전체 임대 면적의 적수분에 임대 기간에 해당되는 요 내에는 분자에 올려 가지고 요거를 비율 곱하게 돼 있는 게 그게 여기 포인트가 아닙니까? 그죠? 그게 좀 어려웠던 거지. 보통 그런 문제를 우리 많이 안 푸는데 기출 문제도 그런 문제 많이 안 나왔고 그래서 그 내용이 약간 포인트가 됐다. 그 내용만 포인트만 잡으시면 풀 수 있었긴 하지만 막상 시험장에서 당황을 했고 좀 많이 어려웠던 내용이 된다. 그래서 다시 보증금 적수는 5억 곱하기 365일 그다음에 상가 2는 3억 곱하기 146일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건설비 상당액 적수는 여기 인제 건물 연면적이 900제곱미터가 요게 600, 300 그러면 요때 취득가액은 6억인데 토지 취득가액은 이건 제거시켜 버리고 6억에서 2억을 뺀 4억에다가 날짜가 얘는 적수가 며칠이에요? 365일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적수가 나오는데 요거를 쪼개자는 거지 인제. 요걸 쪼개 가지고 인제 전체 면적에 대한 임대 면적에 대한 적수를 분자에 집어넣고요. 집어넣고 그다음에 분자에는 600제곱미터에 대한 거는 360을 다 하고요. 300제곱미터는 요게 146일이니까 그것을 분자에 집어넣고 하게 되면 비율 나오게 됩니다. 그 비율만큼을 해서 구하면 되고 또 간편하게 좀 구하신 분들은 요 적수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해서 여기 600제곱미터 부분에 대한 거가 300제곱미터를 안 분하는 거지 인제. 요 나온 금액이 곱하기 900분의 600. 900분의 300 해가지고 900분의 600은 곱하기 365일, 900분의 300은 곱하기 146일 이렇게 해서 구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거를 나름대로 이제 구해서 빼고 그다음에 실제 운용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자는 당연하고 배당도 당연하고 유가증은 처분 손실은 마이너스는 0으로 본다는 거 이거 안 하고 그렇게만 해서 300만 원인가요? 요 금액을 반영해서 푸시면 되는 문제였다. 근데 어려웠다. 그죠? 쉽지 않은 문제였다. 많이들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의 제기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돼 있다. 수령일은 필요 없고요. 당연히 임대 기간별로 해서 발생주처럼 구하는 거니까 얘는 필요 없는 자료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영해서 하시면 되는 문제가 간주 임대료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65번 문제는 자, 자산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 말 문제. 합병이나 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이 적격 합병이나 적격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범법인이나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게 적격이라고 돼 있잖아요. 적격이면 자산 취득가액은 요걸로 한다고 돼 있는 게 맞습니다. 장부가액을 그냥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근데 재무제표의 계산 분계를 통해 반영할 때는 시가
시가로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던 이때 자산 조정 계정이 등장하지. 그래서 요거를 사후관리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원래 이제 법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장부가액 그대로 적격이니까. 적격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돈 주고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두 법인이 그냥 합쳐지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그냥 장부가액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가와의 차익은 조정 계정 잡아갖고 사후관리 들어간다. 아셨죠? 이렇게 돼 있다. 일단 이 표현은 맞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2번은 유형자산과 함께 국공채 등을 매입할 때, 그러면 이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거고요. 그럼 내 앞으로 등기하려고 했더니 국공채를 취득하래. 근데 매입하는데 국공채가 이제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되게 낮아요. 그러면 할인 발행 등이 돼야 되는데 액면 발행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현재 가치 평가한 거랑 그거랑 비교했더니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거야. 이 차이 나는 금액을 우리 회계에서는 유형자산 취득가액에 집어넣게 돼 있고 세법은 집어넣지 않고 그냥 요걸 그대로 하게 돼 있고 달라요. 다른데 기업회계들 하면 세법은 특례를 받아주고 있지. 그래서 이걸 매입할 때 기업회계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와의 차익이 발생한 거를 회계에서는 유형자산 취득가액에 집어넣게 돼 있는데 그렇게 계상했다면 세법은 받아주니까 그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무난했고요. 3번은 출자법인 등이 현물 출자로 인해서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이것도 좀 이제 우리가 객관식 할 때 이제 그때 마지막에 좀 잠깐 얹어서 보는 건데 현물 출자, 물적 분할이나 현물 출자에 있어서 자, 지금 우리가 자산 취득가액은 대원칙이 뭡니까? 시가죠, 시가. 시가가 대원칙이 되는 건데 시가로 하는 건데 시가를 알기 어려워요. 보세요. 현물 출자로 새로 법인을 설립한대요. 법인을 만들면 그러면 지금 갑법인이 지금 현물 출자해 갖고 B라는 갑이 을법인을 지금 만드는 과정이야. 그 과정이면 을법인한테 뭘 받아가요? 주식을 받겠죠. 현물 출자했으니까. 근데 그 주식의 시가가 형성이 안 돼 있잖아 아직까지. 그러니까 시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시가를 모르기 때문에 대가로 이제 받는 그 주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액을 뭘로 하냐면 주식의 시가를 모르기 때문에 현물 출자한 자산의 순자산의 시가를 가지고 대용치로 하는 거지 이제.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그 대가로 주식 말고 그 외에 금전이나 이런 걸 받게 되면 금전을 일부 받았다는 얘기는 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금전을 얼마로 나눠 갖고 받는 건다라고 판단해서 이때는 주식의 시가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때는 대가로 주식만 받는다고 돼 있는 이유가 있죠. 주식만 받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은 가액이 얼마인지 몰라. 새로 만들어진 법인의 주식이니까 시가를 몰라. 모르니까 내가 현물 출자한 그 순자산, 토지나 등등의 순자산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돼 있다. 그 내용으로 이제 결론 이해하셨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권은 0으로 한다. 이건 뭐 당연히 기본 내용이니까 알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이 동종자산 간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 취득가액은 교환. 그럼 내가 기계장치 A를 주고 기계 B를 받는데요. 그럼 이때 순자산 증가설이니까 뭘로 가게 돼 있어요? 교환통에서 제공한이야? 아니죠. 제공한이. 제공받은 나한테 들어오는 내 자산이 나가고 기계 A가 나가고 기계 B를 받았다면 들어오는 기계 B의 가액이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제공한 게 중요한 거는 이건 부가가액세 쪽이지. 내가 준 거를 제가 소비하기 때문에 그죠? 내가 공급한 재화 용역이 시가다 이런 개념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소득과세는 다르지. 소득과세는 나한테 들어온 게 중요하니까 교환통에 받은 자산의 가액 시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잘못됐네.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그래도 할 만한 문제가 됐네요. 5번은 다들 많이 아는 내용이니까 옳지 않은 거 X. 이렇게 해서 된 게. 그래서 법인세법이 좀 상대적으로 조금 현재 무난했다 이거. 다른 것들보다는 이 자체만 놓고 보면 무난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그랬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좀 몇 개 있어서.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퇴춘 관련된 걸로 해서 이제 퇴연춘까지 연결해서 하는 건데 요것도 이제 뭐 자료가 방대하고 막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유출을 좀 해가지고 여기 자료를 가지고 좀 이용해서 해야 된다. 이게 산식법 같은 걸로 하게 되면 절대 못 푸는 문제. 이거는 T계정법으로 풀어야지만 풀리는 문제. 그래서 T계정에다가 채워넣기 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자료에서 뭔가 뽑아서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퇴춘 T계정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60번 문제. 우리가 퇴충도 있고 퇴연충도 있고 그러면 T계정 4개를 그리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장부상의 퇴충 하고요. 그 다음에 세무상의 대충
그다음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연결해서 이제 장부상의 퇴연충, 퇴직연금 중단금, 이것도 T계정. 그다음에 여기도 세무상의 퇴연충. 그래서 이 부채니까 기초가 이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퇴충 상계, 이제 퇴사자 등에게 상계. 그다음에 추가로 설정. 그다음에 기말. 얘도 기초. 그다음에 상계, 감소, 증가 설정 하고 이제 기말. 물론 이제 세법상으로는 퇴충 설정 안 되지. 이렇게 돼 있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기초. 그다음에 얘도 상계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설정하고 기말이다 되겠지. 얘도 기초, 상계, 설정, 기말. 자, 여기서 이제 보면 퇴충 관련된 게 자료가 뽑아 보면 첫 번째, 주 A는 모든 임직원에 대해서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DB형이다 이거죠. 요걸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는 DB형 갖고 다 하는 거 아니야? DC형은 일단 뭐 매년 지급하는 금액을 송금 처리하고 말아버리는 거니까 우리가 퇴연충이라는 계정으로 공부하는 건 확정 급여형 DB형이니까 그렇게 나온 거다 보시면 되고 25기 말 현재 장부상 퇴충과 퇴직금 전환금은 없답니다. 전환금이 없대요. 전환금이 없대. 또 퇴충이 없대. 올해 말에 퇴충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장부상 퇴충이 없다는 얘기는 장부상 퇴충 기말 잔액 0이라는 거 아닙니까? 0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료 뽑았죠. 그다음에 퇴직금 전환금은 또 집어넣고 이제 좀 표현할 때 없어. 퇴직금 전환금도. 그다음에 퇴직연금 관련해서 결산 조정을 적용하고 있답니다. 운용자산 등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용자산 쪽에서의 변동 내용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여기서 뭐가 의미가 있어요? 퇴직 운용자산의 기말 차기 이월되는 잔액이죠. 요게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의미가 있는 게 요 금액이 될 거고요. 지급은 2억 5천 됐다라고 하는 거는 연결돼서 뭔가 검증해 보시면 되고요. 퇴연충에 대한 거 있네요. 요거는 있으니까 바로 여기다가 지급은 되겠네. 집어넣을게요. 자, 금액은 단위 100만 원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서 전기 2월 된 거 요거 이 장부상 퇴연충이 주어져 있는 거니까 7억 5천. 그 다음에 상계된 게 1억 5천. 그 다음에 설정한 게 2억. 장부상으로. 그 다음에 기말 잔액이 8억이다 하게 돼 있네요. 요걸 알았으니까 이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3번 자료에서 퇴직금 추계이라고 하는 거 구해내야지. 보험 수리 기준이 9억 9천이고요. 일시퇴직 지금 당장 퇴직한다면 추계액이 9억 6천이래요. 두 중에 큰 걸로 해야 되겠지? 맥스 9억 9천 한다. 요 금액 체크하시면 됐고요. 4번은 단계 중에 종업원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이 사회에 적립된 퇴직 운용자산 찾아간 금액 이거다. 무슨 얘기야? 사내에 있는 회사 내부에서 뭔가 주는 건 없나 봐. 현금 나간 게 없으니까 100% 그냥 외부에 쌓아놓은 금액이 찾아갔대. 2억 5천만 원만큼 금액을. 그럼 이건 뭐랑 상계하는 게 맞아? 퇴연충과 상계해야지. 퇴충이 왜 상계가 돼? 이건 이제 부당 상계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어쨌든 장부상 분계 처리로는 퇴충이 1억 원이 상계됐네요. 그죠? 퇴충이. 그럼 장부 여기 지금 상계가 얼마 됐다는 거야? 장부상으로는 여기 1억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요 금액 우리가 뽑아냈네. 1억이 올해 상계가 됐대요. 그죠? 상계됐대요. 장부상으로는 여기 보니까 퇴연충도 지금 얼마 상계됐고 1억 5천. 요거 1억 5천. 1억 5천 상계 없어진 거 딱 매칭이 됐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료에 전기 관련된 퇴충 관련된 송금상 유보 잔액이 2천만 원만큼 있답니다. 퇴연충에 대한 송금상 유보 잔액 또 역시 유보가 1억 5천이 있대요. 요거 이제 T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필요하겠지. 여기서 이제 잠깐 자 그러면 이제 기초금액 얼마였을까요? 자 장부상의 퇴충은 상계가 지금 1억 됐고 그럼 기말 잔액은 0이래. 그럼 기초에 넘어온 거 1억 상계하고 지금 0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 기초잔액 1억 이걸 유추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이제. 설정은 당연히 없고요. 이렇게 유추해내면 됐고 그 다음에 세무상 퇴충 이제 올바른 금액을 집어넣어 보면 일단 먼저 기초 금액이 1억이라고 돼 있는 게 장부. 근데 지금 전기에 넘어왔던 게 유보 얼마 넘어왔대요? 2천만 원 넘어왔대요. 그 유보는 부채는 감소니까 여기 8천만 원이 맞겠지. 이제 세무상으로는 세법상 금액은 상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퇴충 상계할 게 있어 없어? 안 돼. 회사가 준 금액이 아니고 운용자산 찾아간 금액이니까 여기는 0이야. 올바른 건 여기 2억 5천 상계되는 거예요. 이거 쪼개지는 연습 많이 했잖아요. 퇴연충 공부하면서. 그래서 0이고 2억 5이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됐죠? 이렇게 해서 채워내면 거의 채워져 가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퇴충 관련해서 마무리 지면 기말금이 얼마냐?
당연히 세법은 대충 이거 설정 안 되는 거고요. 그럼 기말 잔액도 이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네. 환입은 없다 그랬습니다. 대충 관해서 환입은 없어요. 자, 그럼 여기 기말 잔액이 되는 금액은 얼마냐? 구해 보시면 이건 그냥 8천만 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겠지. 됐네요. 설정은 당연히 없고요. 0 만들고 마이너스가 아니야. 환입되는 거 없어요. 자, 그래서 8천만 원 그대로다. 이게 구해졌으니 자, 이거 연결지으면 우리가 여기 들어갈 요 금액이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요 금액이 여기 들어갈 금액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퇴직금 추계액이 있죠. 퇴직금 추계액이 지금 얼마인데? 우리가 두 개는 큰 거 9억 9천인데 9억 9천인가 그러죠. 9억 9천. 9억 9천인데 근데 지금 퇴충으로 설정하고 남아있는 잔액 세무상 인정되는 금액만큼을 빼래요. 이거 빼고 전체가 9억 9천인데 8천만 원만 퇴충이니까 나머지를 더 퇴연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이 기본적인 논리가 그런 거잖아요. 내부에다 설정하는 건 더 이상 안 돼. 외부에다 쌓아놔. 안전하게 쌓아놔. 그렇게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전체 퇴직금 추계액 기준죠? 전체 금액에서 퇴충 인정받은 금액을 뺀 금액이 산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그러면 이제 9억 천인가가 되는 거지. 9억 천. 요 금액이 여기 기말잔액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게끔 설정하고 하면 되는 거지. 자, 근데 요게 외부에 쌓아져 있어야지. 그러니까 결과로 세법에서는 이만큼이 퇴직금 추계액이면 요만큼 다 인정해 주겠대. 근데 내부에 설정하는 건 퇴충이지. 퇴충 이만큼 인정받았으면 요만큼만 더 인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것도 플러스 뭘 만족해야 돼? 외부에다가 적립을 시켜놔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 금액을 지금 구한 게 여기고 그 다음에 외부에 적립한 금액의 잔액이 지금 얼마예요? 아까 9억 아까 보시면 9억 3천이었네요. 차기월이 9억 3천이니까 여기 9억 3천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제 얘가 9억 3천만 원만 일부러 많이 쌓아놨네. 의미 없이 9억 1천까지밖에 안 되는데, 그죠? 외부에 쌓아놓은 금액이 더 컸네. 커도 이게 미니멈 되는 거야. 그래서 9억 9천이란 이 금액 대비 퇴충 인정받은 금액 뺀 나머지를 못 넘어가요.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만약에 이게 이거보다 적게 쌓아놨으면 이거밖에 안 되고 외부에 쌓아놔야지만 인정하는 거니까. 얘는 외부와의 거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미니멈 된 거야. 요게 포인트지. 여기 얼마 들어가요? 그러면 9억 천 들어가는 거네. 9억 천. 자, 그럼 기초 금액은요? 기초 금액 아까 퇴연충의 장부에 우리 아까 유보잖아요. 유보 얼마 있다 그랬어요 아까? 자료에서 마지막 자료에 있었네요. 마지막 자료에 가보시면 퇴연충은 1억 5천만 원만큼 유보잔액이 있대요. 그 얘기는 여기서 빼시면 여기 6억 되겠죠. 맞죠? 6억. 기초 여기 2천만 원 뺐고요. 1억 5천 뺐습니다. 그러면 설정할 금액이 나오네. 얼마예요? 9억에서 11억 6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빼면 5억 6천 나오나요? 5억 6천만 원이다. 그러면 뭐 다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조정 들어가시면 그러면 상계하고 설정만 하시면 여기 이제 요거 조정하시면 될 거고요. 요 조정, 세무 조정. 그다음에 퇴연충 관련 조정은 상계에서 또 요거 조정하시면 되고요. 요거 조정 1억만큼 하시면 되겠네. 그다음에 설정은 2억인데 요거 5억 6천이니까 요거 또 조정하시면 되겠네. 이런 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정 3개 나오겠네요. 그럼 퇴충 관련해서 자산의 감소처럼 보면 되니까 송금산입 마이너스고 퇴충 1억. 그다음에 여기 자산의 증가니까 송금산 유보 1억 퇴연충. 그다음에 여기 부채의 증가니까 순자산 감소니까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3억 6천. 답이 이제 세 가지 나온 거 답 찾으면 되는 거예요. 보기에서 보기 찾으면 그럼 답은 1번인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특이장법으로 풀어야지만 풀리는 거고 다 유추해서 이게 얼마구나 자료가 불충분해 보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구할 수는 있어요. 임의적으로 다 자료를 추적해서 추적이 들어가서 구하는 거니까 또 시험장에서 좀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나 그래도 특이장법을 많이 익숙하게 보신 분들은 풀 수 있다. 근데 또 이제 태충이든 대손충당금이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좀 안 가져가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예 공부 안 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해도 그냥 마지막에 막판에 들고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못 풀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 축에 속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67번은 우리 김준석 설계사님이 이제 여기 1번 첫 번째 나와 있는 요놈이 약간 오류다라고 하는 걸 좀 해서 사실 오류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아까 우리 간주임들 쪽에 대한 건 공통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좀 나름대로 찝어낸 거는 요거니까 요거 관련해서 한번 잘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거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문제 풀어드릴 거니까 저는 생략. 68번 문제는 직상각 의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직상각 의제 이것도 감가상각이니까 또 감가상각도 또 안 가져가는 분도 좀 있잖아요. 양은 많고 또 공부하기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안 들고 들어가는 것들이 시험이 많이 나왔어.
양도세 좀 많이 나오고 법인세법도 이렇게 그런 것들이라 이론만 놓고 보면 아우 문제는 어렵지 않아 싶지만 아예 들고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 딱 보면 딱 첫 줄 읽자마자 에이 나 못 풀어 넘어가는 분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주제들을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공부할 때 1차용으로 이제 공부한다면 빠짐없이 다양한 주제들을 좀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일단 직상과 의제이다. 의제. 1번 사업장 이전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이 원상회복을 했대. 그래서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그렇죠. 이게 원래 직상과 의제라고 하는 게 뭐야? 자산 잡아야 되는데 비용 잡았다면 그거를 송금상 유보 처분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고 감가상각 과정에 집어넣거나 하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게 직상과 의제라고 하는 거지. 자산 잡았다가 즉시 상각한 걸로 의지하겠다. 자산 계상 즉시 상각한 걸로 보겠다. 근데 직상과 의제 안에서 또 그 의제의 특례가 나오는 거고. 요거 그냥 인정해줘 버릴게. 비용 떨었어. 그냥 말아버릴게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다 여기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장 이전하고 등등 여기 임대차 맺어가지고 임대차 끝날 즈뭐 도중에 쓰는 도중에 각종 여러 가지 사업장에다가 설치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내가 이전하게 돼서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때 철거하게 되면 그때 당연히 그때 마이너스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다만 1,000원만큼은 남겨라라고 하는 거지. 이게 뭐랑 더불어서 시설 개체, 기술 낙후로 인한 생산 설비 폐기 손실 그거랑 같이 맞물려서 같이 마찬가지 취지로 하는 거다. 맞는 얘기죠. 그죠? 폐기에 속하는 연도에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폐기에 속한 연도에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폐기 손실을 장부에 잡았다면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재해 등으로 인해서 훼손돼서 본래 용도의 이용 가치가 없는 건축물 등등 이런 것들을 복구를 했대요. 자, 이게 문제 출발. 어떤 자산의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게 되면 그게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근데 본래 용도에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를 복구했다면 이거는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엘리베이터, 냉난방 장치, 피난 시설 등등과 더불어서 얘도 자본 지출. 이 자본적 지출을 뭘로 했대요? 손비로 그냥 계상해 버렸대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자산 잡지 않고 비용 잡았으니까 이게 역시 직상과 의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직상 의제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직상 의제는 그만큼을 비용 처리한 거를 뭘로 취급해? 감가상각으로. 일단 뭘 했다가 자산 증가했다가 상각한 걸로. 하다 보니까 자산 증가니까 상각 범위에 구할 때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거고요. 감가상각비에도 양쪽에 포함시키죠. 회사 계상액과 상각 범위액에 양쪽에 집어넣어서 시부인 과정에 포함해서 해버리면 이걸 그냥 무턱대고 야 비용 처리 왜 했니 자산인데 송금상 유보 만들게 되면 나중에 사후 가기 힘들어진다. 편하게 해보자 만든 게 직상과 의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상한 감가상각비 합산해 버리고요. 감가상각비로 봐버리고요. 그 다음에 또 상각 범위액 구할 때 취득가액에도 집어넣어서 양쪽에 집어넣어 갖고 시부인한다라고 하는 거를 말로 풀어서 보여주고 있네요. 맞는 얘기 되는 거죠. 이렇게 보고 이제 보시면서 답답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더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뭐 지금 내용을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있고 3번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추산 금액이 직전 사업 종료일 현재 BS상의 취득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수선비를 해당 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송금에 산입한다. 이게 직상과 의지의 특례 아닙니까? 단기 사용 자산도 있고 소액 취득 자산도 있고 이른바 소액 수선비도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소액 수선비죠. 소액 수선비는 600만 원 미만 또는 5% 미만인데 뭐의 5%예요? 5%는 잘 해놨는데 전기말 BS상 잘 돼요. BS상의 미상각 잔액의 5%죠. 미상각 잔액의 취득가액이 5% 아니죠? 그죠? 이런 말장난을 좀 쳤네. 아까 문제에서도 그랬고 말장난. 세 얘기 아니라 뭐 이렇게 아까 공동사업에 대한 얘기, 연대납세무 얘기할 때도 말장난 치기도 했고요. 이렇게 규정을 그래서 시험장에서 명확히 꼼꼼하게 딱딱 끊으면서 읽어보시면서 포인트 잡아가지고 이거 틀렸네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돼. 자, 요거에서 이게 틀렸고 X. 그 다음에 4번은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 출한 금액이 합계액이 600만 원 미만인 경우로서 그거를 손비로 계상했다면 인정해 준다. 맞죠? 600만 원 미만, 5% 미만. 5%인데 이게 미상각 잔액이 5%다. 잘못됐고요. 얘는 맞고요. 휴대용 전화기나 개인용 PC 이런 것들은 단기 사용 자산을 보기 때문에 얘는 손비로 계상했다면 인정한다. 한정해서 인정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된다. 이 문제가 좀 그래도 해볼만 했다.
69번은 손익계속 사업연도에 관련된 얘기죠. 용역 제공 관련된 얘기고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도급공사 같은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진행률, 공사 수익, 공사 원가 잡아 갖고 푸는 그런 내용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무난하게 그냥 낸 것은 아니고 또 약간씩 그렇게 무난한 문제가 없어요. 아까 재고자산 하나? 재고 하나는 그래도 무난하다. 요것도 그냥 만만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또 꼼꼼하게 잘 챙겨 보셔야죠. 지금 갑공사, 을공사 두 공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보니까 공사 기간이 1년 넘어간 장기야, 장기. 원래 단기 용역이 돼버리면 또 예외 규정으로 이제 완성 기준을 할 수 있다, 조정까지 하는 걸로 나와 세부담 최소화의 개념이 나오겠지만 그건 이런 문제는 아니야. 그리고 여기는 어련히 그냥 중소기업 아니라고 해버렸어 또. 어쨌든 그럼 이제 진행 기준으로 하는 거 안에서의 조정을 물어본 거예요. 그죠? 문제가 뭐 세부담 최소란 말 나와 있긴 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갑공사와 을공사 각각 해보시면 돼. 을공사는 좀 무난하게 할 수 있지. 근데 갑공사가 작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도치를 유추해 갖고 이제 풀어보는 그런 내용이 좀 되는 거고요. 근데 금액을 또 숫자 갖고 이제 우리가 시험장에서 꼼꼼하게 유추해서 해봐야 돼.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던져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해보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공사, 을공사 관련해서 갑공사 하나 해보면요. 자, 갑공사는 자, 우리가 이제 용역제공 관련해서는 진행률 이렇게 진행률 조정할 때 보면 진행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공사 수익 구하고 공사 원가 구해내서 이걸로 조정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틀이죠. 진수원 이렇게 앞잡아서 외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부상 어떻게 돼 있니? 와 세법은 어떻게 해야 되지? 와 이제 비교해서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이제 여기 문제처럼 공사 수익, 공사 원가가 어떻게 했다는 게 나와 버렸어요. 25기에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시작했던 갑공사에 대해서 올해 공사 수익이 얼마래? 얘가 4,100만 원이고요. 공사 원가는 얼마예요? 2,860만 원이래요. 이렇게 준 거야. 그러면 세법상 들어갈 금액 구해서 조정하시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럼 이때 회사가 구한 진행률은 모르겠고요. 우리가 세법만 잘 구하시면 되고 진행 기준 따라 할 때.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도급 금액은 주어져 있고요. 총 예정 원가가 5,200만 원이래요. 자, 그럼 이제 진행률을 구해 보는 거 해야 되는데 총 예정 원가 대비 올해치 원가는 2,860만 나와 있지만 작년치 원가가 안 나와 있잖아. 자, 근데 그걸 구하기 유추할 수 있게 줬어요. 양가로 2번 자료에 작년도에 갑공사에 대한 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유보 처분이 됐대요. 25만 원만큼. 그다음에 한편 갑공사에 대해서 26기 투입될 예정 공사 원가는 520만 원이며 26기면 내년이죠. 공사 언제 끝나요? 26기에 끝나지. 내년도에 추가로 520만 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공사 개시하면서부터 쭉 추정한 총 공사 원가는 예정 원가는 변함이 없답니다. 총 예정 원가는 5,200만 원 변함이 없대요. 그러면 내년도에 얼마 발생할 거라고요? 520만 원. 암산되네? 10%. 그럼 올해는 몇 프로라는 거야? 올해까지는. 내년도에 추가로 520만 원 더 발생해서 10%만큼 더 채우면 100%가 되는 거니까 올해는 90%라는 거지. 그래서 올해까지 진행률이 몇 프로라고요? 90%라고요. 이걸 유추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맞죠? 이해됐죠? 50%, 90%. 내년도에 520만 원이니까 올해까지는 5,200만 원에서 520만 내년도치 뺀 나머지가 올해까지 투입된 공사 원가일 거니까 90%다. 그러면 공사 수익은 도급 금액 얼마예요? 7,500만 원이죠? 도급 금액에다가 누적 진행률 90%만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해야지 이제. 그래서 작년까지 잡은 공사 수익을 빼야지만 올해 추가로 잡을 공사 수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이제 구하는 게 이제 또 여기서 유추해봐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 작년도까지 진행률 하면 작년. 그래서 전기 진행률 한번 구해봐요. 전기까지 진행률. 전체가 공사 원가, 예정 원가 5,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그러니까 5,200만 원이 전체 원가인데 아직 투입이 안 되고 내년에 투입될 금액이 520만 원이라며. 그 여기 이제 90%가 되는 거지 이제. 예. 여기서 이제 올해 원가 얼마 나갔어요? 올해 원가 2,860만 원 나갔잖아요. 마이너스 2,860만 원. 그러면 전년도까지의 진행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금액을 유추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5,200만 원 예정 원가는 쭉 변함이 없대. 요거 하게끔 준 거 자료를 5,200만 원 분의 전체 원가에서 올해까지는 내년도치 발생할 원가를 뺀 이 금액까지가 올해까지 발생한 누적 원가고요. 올해까지 발생한 것 중에 올해까지 중에 올해 걸 빼니까 전기까지지. 그럼 이게 진행률이 전기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진행률을 구해 봤더니 전기 진행률이 몇 프로 나와요? 해 봤더니 35%가 나왔나 봐. 35%. 요게 35%래. 그러면 역시 7,500만 원이 공사 도급 금액이니까 곱하기 35%만큼 한 게 여태까지 공사 수익이니까 뺀 나머지가 올해치 공사 수익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네요. 이렇게 구해 봤더니 얼마 나와요? 4,125만 원 나오나요? 요게 4,125만 원 나왔습니다. 요게 우리 올해 잡아야 될 공사 수익이야. 그러면 4,100만 원이 장부상 금액이니까 올해는 25만 원만큼 더 잡아야 되네. 그럼 입금 산입하고 유보 처분 되는 거 맞죠, 그죠? 이 손익계속 3년도는 조정하시면 다 처분은 유보입니다. 귀속 시기 시점 차이니까 일시적인 차이예요. 다 유보. 어쨌든 25만 원 조정한다 알았고요. 공사 원가는요? 공사 원가는 별 얘기 없잖아. 그러면 역시 2,860만 원 동일하지. 달라지는 거 없죠, 내용이. 그러면 공사 수익만 조정하시면 되는 거야. 요거 하나 조정하시면 되고 마찬가지 공사 수익, 공사 원가 구해서 하는 거는 올해 시작한 을공사에 대해서 마찬가지. 그래서 을공사도 진행률 구하고 공사 수익, 공사 원가 내서 하시면 을공사도 뭐 을공사는 좀 쉽죠. 올해 시작했으니까 작년 거 유추하고 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또 을공사는 내년도에 투입될 예정 원가가 1,445만 원 또 줬고요. 그래서 올해 원가와 요 예정된 원가 그리고 진행률 구해가지고 이렇게 반영해서 회사가 잡은 수익 6천만 원에다가 올해 도급 금액이 8,400만 원 곱하기 율 곱해가지고 구해내시면 되는 거니까 이걸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공사가 어려웠던 거야. 각공사가 상대적으로. 그래서 을공사는 무난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반영해서 답을 내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자, 됐고요. 70번 문제. 결정 경정에 대해서 이거 또 우리가 뒤쪽 얘기는 우리 세무사 쪽에서는 좀 많이 안 본다라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게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정 경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납세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용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표와 세액을 신고 안 했대, 무신고했대요. 그러면 조사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는 납세지에 관한 세무장은 해당 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내에 과표와 세액을 결정을 완료해야 된다. 이게 국기법에 나온 내용과 어우러지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신고 안 했으면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안 했을 때는 1년 내에 결정하라고 돼 있는 게 국기법의 대원칙이거든요. 언제부터 1년이냐면 법정 신고 기한 지나면 그때부터 1년이에요. 사업료 종료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이 아니고요. 법인세 12월 말 법인이라면 3월 말까지 신고하는 거니까 4월 1일부터 1년입니다. 4월 1일부터. 그리고 그 1년이라는 그 결정하는 기간 내에 반쪽에 갖고 6개월 내에 만약에 기한 후 신고라도 들어오면 가산세 감면해 줄게 이렇게 들어간 거야. 1년 내 결정해야 되는데 그중에 반인 6개월 내에 움직여줘.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행정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고마워라고 해서 깎아줄게. 그래서 6개월 내 하게 되면 감면되는 거다. 1년 내 하는 거다. 그 1년이 출발 날짜가 틀렸어요. 이게 아니라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신고기한 끝나면 그죠? 경과 후 1년 내에 하는 거니까 이게 잘못됐다. 됐고요. 2번은 구세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청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중요하니까 이거는 세무서에서 할 게 아니다. 판단됐다면 지방청장 높으신 분이 하는 거다. 이때 세무장은 뭐 협조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서류를 직접 보내야 된다. 뭐 기본적인 얘기로 무난하게 그런 얘기인가 보다. 과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지급 명세서 제출이나 뭐 합계표나 이런 거 제출 안 했대요. 안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정이란 게 있고 결정은 무신고시 결정하는 거지. 최초 결정 무신고 신고 안 하면. 그다음에 경정이란 게 있죠. 경정 사유 중에 하나야. 조사해서 경정하는 거지 이제. 얘가 이런 합계표 같은 것들 제출을 누락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경정한다고 돼 있어요. 경정의 사유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3번 맞고요. 경정한다. 조사해서 고치는 거죠. 경정 세금을. 자, 4번 납세지에 관한 세무서장이 행하는 법인의 각 사업용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표와 세액의 경정은 내국법인이 신고할 때 첨부한 신고서나 그 서류에 의하거나 장부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지. 뭔가 경정할 때는 실지조사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거가세 원칙에 따라서 실지조사. 근데 이게 이런 장부나 이런 것들이 허위이고 미비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명백하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추계조사하는 거지.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원칙은 실지조사가 원칙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 다음에 5번은
뭐 신고나 이런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대요. 이때는 세무장은 과표와 세액을 결정 경정한 후에 다시금 또 누락이 발견되면 뭐래요? 즉시 재경정하는 거죠. 재경정 이런 얘기네. 즉시 한다. 알았다면 또다시 경정하는 거죠. 그죠? 알았다면 첫 번째 할 때 잘 몰랐다면 발견되지 않은 게 나중에 또 발견되면 즉시 경정한다. 재경정한다 그 얘기니까 맞는 얘기고요. 어쨌든 뭐 내용 자체가 이제 우리가 막 늘상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느낌이 좀 드는 문제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랬고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70번도 이제 부가세입니다. 부가가세. 부가가세는 계산 문제가 좀 어려웠고요. 말 문제는 좀 수월했습니다. 계산 문제도 이제 포인트만 좀 잡아드릴게요. 자, 통조림 판매와 과일 판매를 겸용하고 있는 주 A에 관한 자료이다. 일기 납부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관한 해서 납부세 가산할 세액은 결론적인 얘기 물어봤는데 과정은 고달퍼. 그죠? 일단 얘는 겸용사업자입니다. 근데 이제 출발이 지금 얘가 주 A예요. 주 A는 2022년도 11월 1일 날 주 B라는 회사가 얘 입장에서 과세와 면세, 과세 속에 썼네요. 과세 사업에 사용하고 있던 건물과 토지를 이제 이 돈 주고 샀대요. 부가세 포함이래요. 일괄 매입했대요. 그러면 주 A 입장에서는 B로부터 구입한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건물은 과세고 토지는 면세니 건물은 세무계산서와 토지는 계산서 이렇게 나눠 쪼개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세 부담한 게 있을 거야. 그 부담한 부가세를 구해서 그놈 가지고 재계산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주 A 입장에서는 B로부터 구입한 건물 가지고 이제 과세면세 겸용사업자라 양쪽에 쓰니까 안분 계산했을 거고요. 안분 계산한 비율이 자꾸 틀어지면 건물이니까 또 이거는 5%씩 체감률이니까 길게 재계산 들어가겠지. 그 과정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죠. 그 먼저 이 안에서 또 먼저 뭐부터 알아야 돼? 그럼 건물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받을 금액 얼마냐? 받은 금액 가지고 다시 재계산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그거 구하려고 했더니 일괄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 B로부터 지금 건물을 사는데 이때 토지 건물의 가액이 실지 거래가액 구분이 안 된답니다.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분해야지. 이때 안분할 때 기준이 감정가액이 우선이고 그다음 기준시가하고 등등 해서 순서대로 하는 거다. 근데 감정가액이 다 있네요. 다 있대요. 다행히. 다 있으면 감정가액 우선이니까 그걸로 하는 건데 문제는 일괄 공급가액이 부가세 포함이니 그러니까 이때 안분할 때도 기준이 건물과 토지의 감정가액 가지고 와서 건물의 감정가액은 4억 3,200만 원 곱하기 1.1을 분모에 집어넣어서 얘는 10% 가산하고 토지는 10% 더하지 않고 면세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1.1 곱하고 여기는 그냥 그대로 해서 분자에다가 4억 3,200만 원 곱하기 1.1 하게 되면 이게 전체 건물가액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110분의 10을 하면 부가세가 나오겠지. 그죠? 그렇게 해서 구한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지금 이제 주 B로부터 주 A가 토지하고 건물하고 요거를 일괄해서 일괄 구입한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A 입장이 이제 주체가 되는 거고 이때 건물에 대한 부가세를 알아야 그걸 구해서 그 부가세 부분을 얘 과세면세 겸용사업자니까 겸용이니까 공통 사용 재활해서 공통 매입 안분할 거냐? 공통 매입 안분. 매입 안분 계산 들어가야 되는데 안분하는 거는 단기 비율 갖고 하면 되는 거니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다시 플러스 재계산 들어간까지 해봐라. 그래서 마지막 재계산 결과를 구해내라. 요걸 물어본 거 아닙니까? 이제 문제가. 그 먼저 이 공통 매입이라고 하는 매입세액을 구해야 돼요. 토지는 면세니까 날려버리고요. 건물에 대한 걸 구해야 되는데 이때 이 B로부터 사올 때 이게 가액 구분이 안 된대요. 구분 안 되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면 7억 6,260만 원이에요. 여기에 VAT가 포함된 거지. 포함된 거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얘는 이제 가지고 쪼개야 되는데 이때 다시 곱하기해서 안분하는 과정에서 이때 감정가액 기준 안분하면 되는데 4억 3,200 줄여 쓸게요. 곱하기 1.1 더하기 감정가액이 토지는 2억 4,480 이렇게 해서 분모에 집어넣고 분자에다가는 이제 여기 뭐가 문제예요? 건물이 지금 들어가야죠. 그죠? 4억 3,200이다. 부가세 포함으로 분자에 집어넣고 분모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여기다가 또 곱하기 1.1을 해갖고 분자에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건물에 대한 금액이 나오는데 그게 부가세 포함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구한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110분의 10을 해야지. 그래야지 세액이 나오는 거지 이제. 맞죠? 아니면 여기다가 사학상집에 그대로 집어넣고 다시 곱하기 10% 해도 되고요. 이렇게. 부가세 포함이니까 포함이 나왔으니까 결국은 여기다가 110분의 10을 해서 이제 구해야 되겠네.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구해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모에 집어넣고 분자에 어쨌든 부가세 포함으로 해서 안분하는 얘기지. 감정가액 기준 안분할 때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놓은 금액이 얼마다가 나오면 이 금액을 가지고 와서 결과적으로 요 금액 한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1.1분의 1 하면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금액이 나와. 취득가액이 나오는 거지. 건물의 취득가액이 나오는 거지. 거기다가 이제 부가세 부분은 10% 해가지고 이제 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매입세액을 구해내면 돼요. 어쨌든 구할 수 있죠.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냥 감정가액 그냥 요 금액 2개 더하고 요거 분자에 집어넣어서 하면 되는데 부가세 포함이니 포함된 금액 기준으로 쪼개는 거 연습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집어넣어서 부가세 포함으로 이제 구해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해놓은 금액이 결국은 부가세 포함으로 다 집어넣으면 포함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포함으로 나왔으니까 110분의 10을 해야지 세액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포함이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공통 매입세액이 되는 거죠. 요 금액을 가지고 와서 요 금액에다가 이제 안분 들어가면 돼요. 이 안분이 무슨 비율대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양쪽에 같이 공통 사용하는 거니까 취득을 지금 이때 했어요. 이때 했으니까 이때 비율로 안분할 거 아닙니까? 과세면세 공가액 비율대로 해보자. 건물이니까 면적 비율 같은 게 합리적이면 쓸 텐데 여기는 그냥 주어진 자료가 공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거 나왔으니까 부가세 제외로 여기 이제 비율이 합계 뭐 쉽게 구할 수 있게 했네. 여기 몇 프로야? 50%지. 50%. 그럼 50%만큼만 매입세 공제 받는 걸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장기간 쓰는 감가성 자산에 대해서 이 비율이 5%상 증감되면 다시 재계산 들어가는 거죠. 여기 몇 프로가 됐어요? 이때 뭘로 하는 게 좋다고요? 과일 쪽이 면세잖아. 이건 과세고. 면세 쪽 너 갖고 하는 게 편하다 그랬죠? 면세 쪽이 50%였고 몇 프로 됐어? 54%.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45%. 됐고 그 다음에 여기 49%. 그 다음에 여기는 44%. 이것도 그냥 좀 짧게 주지, 그죠? 이게 길게 해서 5천 보니까 51%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이때는 50% 했는데 이 5%는 증감, 5% 이상 증감됐어요? 4%밖에 안 바뀌었네요. 그럼 재계산해야 안 해요? 안 하지. 그다음 이때는 50%에서 안 했는데 요거랑 비교해야죠. 이때는 하겠네. 50%인데 45%니까 5% 이상이니까 이때는 하겠네. 이때 했죠. 그다음에 요걸 기준으로 또 따져봐야지. 이때 4%밖에 했으니까 안 하지. 이때는요. 얘를 기준 1%밖에 안 바뀌었네요. 안 하죠. 그죠? 얘는 해야죠. 45에 51이니까 6%. 요걸 기준으로 요거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구해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만만하진 않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구해내서 구한 걸로 안분한 다음에 안분해서 건물분 매입세액을 구한 다음에 건물분 매입세액에 대해서 이제 이때 몇 번 경과한 거예요? 체감률 5%고요. 경과된 과세가는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에서 구하시면 되고 5번이고 자, 그러면 금액을 한번 써볼까요? 세액 갖고 하는 거니까 구해 놓으시면 457-560-000 457-560-000 하면 되겠네. 여기 하면 이게 45756-000 4,575만 6천 원 이렇게 됐어요. 여기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체감률이 어떻게 돼요? 5%고요. 경과된 과세안이 몇 번이라고요? 5번 5기 경과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바뀐 면세비율이 몇 프로가 된 거야? 51%가 됐고요. 51%에서 바뀌기 전에 재계산된 면세 비율이 이게 45%였잖아. 맞죠? 45%. 그래서 요놈하고 비교해 본다고요. 45%, 51%. 그 면세 비율이 올라갔잖아요. 재계산 들어갈 때. 그러면 이제 이거는 더 내야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플러스가 나올 거야. 금액을 구해 보시면 얼마 나옵니까? 2059, 020 나오나요? 이렇게 되는 거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는 좀 그래도 부가가세 안에서는 좀 그래도 수월하다 싶지만
시간이 꽤 걸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개념이 명확히 잡혀 있어야죠. 그렇죠? 얘가 토지 건물 일괄 공급을 해서 그거를 받았고요, 샀고요. 이때 토지는 면세, 얘는 과세니까 요놈에 대한 거를 요렇게 부가세 포함이니까 요때 안분할 때 감정가액 기준 안분할 때 1.1을 집어넣는다. 요거 주의해서 구한 놈 가지고 와서 그놈을 5대 5로 안분했는데 그 비율이 5% 이상 증감되면 다시 재계산 들어간다. 5% 이상 증감돼야 되는 거니까 재계산할 때 그 비율 변화를 잘 파악할 수 있느냐. 그래서 4% 밖에서 안 한다 등등 따질 때 여기 요거 비율 따질 재계산된 비율과 따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 49, 44라고 하는 거 아니야? 45를 기준으로 안 했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43은 1%밖에 안 바뀐 건 안 하는 거야.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가 포인트가 됐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됐고 72번 가볼까요? 부가세법령상 세무계산서 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세무계산서에 관한 설명. 뭐 이게 보면 다 이제 뭐 규정 보면 있어요. 있는데 이걸 우리가 또 알아서 이제 공부하기는 좀 그런. 우리 전자세무계산서 발급할 때 뭐 수신함이 지정이 안 됐대요. 메일 같은 거 안 쓰는 분들 많잖아요. 그 메일 주소가 지정이 안 돼 있고 하면 홈택스 안에서 시스템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홈택스 발급 시스템 이용하면 그 수신함으로 지정된 것도 본대요. 수신함을 지정된 본데 그렇게 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게 있고 그럼 여기 딱 시험장에서는 이거 뭐야 처음 들어보는 거 같네.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넘어가고 했겠죠, 그죠? 자, 2번 가보시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으로 유형이 전환됐대요. 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돼 갖고요. 이제 수정생겨서 발급해야 돼. 환입됐으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유형이 바뀌면요. 일반이 간이로, 간이가 일반으로 유형이 바뀌면 계산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 100% 뭘로 하는 걸로 돼 있죠? 처음 작성일자. 우리 일반적으로 간이가 일반으로 바뀐 유형 변경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유, 애누리, 환입, 할인, 계약 해제 이런 것들은 처음 작성일자가 아니라 수정 사유 발생일. 이것들은 빈번하니까. 또 어떤 것들은 나머지들은 다 처음 작성일자 돼 있고 막 구분해서 하는데 일반이 간이로 간이가 일반으로 바뀐 경우는 간이가 일반이 계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작성일자 기준을 신고하는 기준이니까 작성일자 간이 시절에 뭔가 끊었던 세무계산서가 일반으로 유형이 변경된 다음에 잘못된 게 돼서 수정하려면 처음으로 가서 간이의 구조 안에 넣어서 바꿔주는 게 맞기 때문에 다 처음 작성일자가 된다. 그거니까 이거는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명백하게. 답은 2번이다. 부가세 말 문제가 좀 수월했다는 거지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도로 및 관련 시설 운영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발급을 요구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을 안 할 수 있다. 이게 뭐야? 도로 및 관련해서 운영 용역이 뭐냐면 고속도로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4번 세무에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연락두절 상태가 돼버렸대요. 수정세무에서 발급을 어떻게 못하지 연락두절에서? 그럼 이땐 매입자 발행 세무계산서 그 절차가 또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얘기고요. 5번은 또 전자세무계산서는 뭐 전자문서 뭐 이렇게 어떤 표준이라고 하는 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표준화시켜서 발급 전송해야 된다 그런 얘기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 공부했습니까? 잘 안 봤죠? 지역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규정이 뭔가 시행령 등등에 들어가 있고 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뭐 신경 써서 보는 건 아니고 다행히 뭐 이런 것들 공부하라고 낸 건 아니고요. 명확하게 그 안에 틀린 것들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찾아내시면 되는. 요걸 또 대비한답시고 다 일일이 공부하고 그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넘기는 거예요. 자, 됐고 13번 문제는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 관련된 얘기죠. 거기에 포함된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포인트가 뭐예요? 일단 얘는 요구 사항 자체가 이렇게 이게 부가세도 계산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게 차감 납부세액이라고 하는 마지막까지 가보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뒤쪽 얘기에 여러 가지 가산세라든가 이런 것들 뭐 저 그 안에 추가적인 얘기들은 뭐 반영이 많이 안 되지만 차감 납부세액이라고 하니까 좀 겁을 먹게 되고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이제 내용은 뭐야? 자, 차감 납부세니까 먼저 첫 번째가 매출세 구하고 그다음 매입세 공제해서 납부세 구하고 흘러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25년도 1기분에 대해서 요구 사항은 지금 물어보는 거는 25년도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이 3개월 과세 기간 중 최소 3월 요 3개월치에 대한 걸 구해보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3개월치 매출세 구해야 되는 거야. 이때 그러면 여기 아래쪽 거 보시면 되겠네. 면세 농산물 수출 금액 수출은 뭐야? 영세율이지. 보니까 25년 초에 면세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면세를 포기했대요. 포기해서 그래서 영세를 받으려고 면세 포기할 수 있잖아. 포기하고 영세를 받게 됐나 봐. 그 면세 포기하고 영세를 받게 된 거는 포인트가 뭐예요? 이거는 과세야. 과세니까 관련 매입세 공제 받는 건 지장이 없어. 어차피 과세를 받겠으니까. 그건 문제 없는데
이게 의제 매색 공제할 때 보면 면세 포기로 과세가 돼 영세를 받을 때 그때는 그놈에 대한 의제 매색 공제는 해주지 않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게 여기선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는 영세율이고요. 우리는 지금 요것만 구하는 거 아니야, 이제. 요거 4, 5, 6월치. 요건 0% 영세율, 요건 0% 영세율이고 요게 10%가 되는 거니까 매축세액은 3천만 원이다 구하시면 될 거야. 그리고 매입세액이 이제 문제인데 매입세액은 이제 4, 5, 6월치 세금에서 받은 매입세액이 매입가액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10% 곱하면 되겠죠? 농산물 수출 관련된 거 이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농산물 수출 관련된 것도 과세니까 관련된 매입세 공제돼. 영세율 쪽 매입세 공제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된다. 그래서 일반 매입세율로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얘 되고 얘 되니까 두 개 합쳐서 곱하기 10%만큼 해서 1억에 10% 1,000만 원만큼 매입세 공제 된다라고 하시면 뭐 일반 끝. 근데 이제 농산물 등 매입액이 있으니까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을 텐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어떻게 돼요? 자, 구조는 의제 매입세 공제는 예정 신고 때도 받겠죠. 그리고 확정 신고가 나와버리면 우리 신경 쓸 게 이제 확정 신고 때는 이제 한도 따지고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정산 개념이죠. 이제 예정 신고 때는 그냥 받아 먹고요, 한도 안 따지고 확정 신고 때 6개월치 한도 구해갖고 비교해 본 다음에 예정 신고 때 받은 금액을 빼서 추가로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해서 받아 먹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까지 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그래 벅찼던 거야. 이때 또 포인트가 이제 먼저 25년도 이제 4월 1일 6월 말까지 요거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거 구해야 되는 건데 요거는 농산물 등 매입이니까 우리는 정산 마인드니까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6개월치 갖고 다시 구한 다음에 이미 받은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하고 6개월치를 구할 때 한도까지 비교해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요 안에서 의제 매색 공제가 되는 건 뭐야? 자, 먼저 농산물 매입가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분은 돼 안 돼? 안 된다며. 다 보니까 원래 면세인데 수출이라서 면세 포기하고 영세를 받게 된 거는 의제 매색 공제만큼 안 한다고요. 여기 된다는 거랑 다른 점이야. 이거는 영세율 되니까 관련된 매입세액은 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가 되는 거니까 1번은 문제가 없는데 의제 매입세 공제할 때 그때 안 된다고요. 그럼 되는 게 뭐야? 여기서 농산물 매입에서 6개월치 갖고 다시 정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 신고 때는 요때는 뭘 받았을까요? 수출분은 돼 안 돼? 이건 X고요. 그러면 농산물 등을 가지고 과세제와 원재료 사용한 금액 되는 거지 이거. 이게 되는 거지. 되고 그 다음에 기간 말일에 3월 말 현재 남아있는 재고가 남아있는 이것도 할 거 아닙니까? 재고도 해야 되는데 이때 재고는 비율들 안분해야 되겠지. 그때 재고 비율 안분할 때는 요걸로 했겠지. 요거 가지고 했겠죠. 요거 가지고 했겠지. 그러면 전체 5억인가요? 5억분의 이제 요건 돼 안 돼? 수출 금액은 안 되는 거고 국내 판매만 되는 거니까 5억분의 3억 2천 해가지고 뭐 64% 정도 해서 64%에서 이렇게 해서 받아 먹었을 거예요. 거기에 예정 신고 때 금액을 구해 놓는 것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정 신고 때는 요거 하고 여기다가 몇 프로 했다고요? 64%만큼 해서 받아 먹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공제율이 줘버렸어요. 여기서는 102분의 1하고 줬고요. 이렇게 해서 한도는 안 따지고요. 이렇게 해서 예정 신고 때 받은 금액을 구해 놓고요. 그 다음에 확정 신고 때는 6개월치 갖고 다시 구해야 되겠지? 구하는 과정에서 요놈 되고요. 두 개 더해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서 재고가 어떻게 됐나를 봐야 되는데 보니까 요 금액 구해보면 1억 9천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에 1억 9천에다가 넘어가서 요것도 넘어와서 결과적으로 6개월 전체에 대한 기말 재고가 요게 2천이라는 걸로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좀 궁금해하신 분도 있었는데 보니까 금액이 여기에 포함돼서 이제 쭉 이게 흘러가서 마지막까지 간 걸 다 보여준 거야. 요 금액이 얘랑 일치하다면 문제가 되지만 요 금액이 여기 넣어서 얘도 집어넣어 갖고 이제 여기 포함해서 1억 9천만 원 요번에 3개월치 농산물 매입액에다가 넘어온 재고까지 해가지고 쭉 금액이 주어진 거예요. 요것도 약간 좀 어려웠죠. 어쨌든 이렇게 돼서 요거에서 얘 되고 얘 안 되고 6개월치 갖고 할 때 요 두 개 더해서 구한 다음에 기말 재고는 요 2천만 원 갖고 와서 요 재고는 또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요거는 64%가 아니죠. 이제 이 전체 갖고 해야지. 전체가 요게 6억 합쳐보면 10억이 나와요. 그럼 이때 요게 뭐야? 6억 2천이니까 그래서 62%가 됐나요? 이제 정산할 때 보니까 62% 바뀌었네 이제. 그래서 62% 여기다가 몇 프로 해야 돼요? 62%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구하고요. 요놈하고 이제 한도 따져봐야 되겠지. 한도는 농산물과정 과표를 구하고 하는데 요 과표가 요쪽이지 이제 6개월치 다 해야 되겠죠. 한도 구하는 거는 의제 매입세 공제는 6개월치로 하는 거야 지금. 3개월치 이미 받아 먹었는데
6개월치로 구해서 이미 받아먹은 금액과 차이를 가지고 추가로 받아먹는 거예요. 해서 요 6억 2천 요 금액 가지고 와서 6억 2천만 원에다가 여기 적용률이 어떻게 돼요? 적용률이 안 좋네요. 법인이니까 법인은 적용률이 50%야. 50%. 그럼 6억 2천만 원에 50% 하고 공제율 100분의 2 해서 한도 따져보면 돼. 한도 여유가 있을 거야. 해보시면 있으니까 그 금액 구하고 요 금액 의제매수 공제 받을 금액 구한 거에다가 예정 신고 때 이렇게 요놈하고 요놈 64%에서 받아먹은 요 금액을 여기서 빼서 마이너스해서 추가로 받아먹을 금액을 받아먹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정산하는 거. 요게 이 문제 포인트였던 거지. 거창하게 뭐 차감 납부세 구하라고 되어 있지만 의제매수 공제까지만 반영해서 답을 내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제 말씀만 드렸는데 포인트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결론은 쉬워 어려워요. 어려웠던 문제예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정산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예정 신고 때만 물어보든가 그리고 한도 내로 가정한다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봤잖아. 과거에 한도 내로 가정한다. 의제매수 공제 한도는 따지지 말라. 그런 문제 많이 풀어봤는데 여기 한도까지 우리가 구해보는 거면서 정산 마인드로 가는 3개월치 거기다가 또 중간에 면세 포기해서 영세를 받게 된 거는 안 한다는 거, 의제매수 공제를 그거까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쉬운 문제 아니었다. 부가가세는 계산 문제가 그나마 아까 재계산 문제 빼고는 나머지는 어려웠습니다. 또 어려운 문제가 또 이어지는 거지 이제. 이것도 계산 문제 14번 문제. 이거 겸용사업자예요. 겸용사업자. 자, 주 A에 관한 자료이다. 과세기한 중 최종 3월분에 대한 징수할 부가세 대리납부세액은 겸용사업자인데 대리납부세액이래. 이것도 미치겠다가 되는 거지 이제. 대리납부라고 하는 제도는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자가 누구야?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말하는 거지. 외국법인이 뭐 용역 및 권리. 공급받는 자는 국내 면세사업자거나 아니면 비사업자거나 아니면 과세사업자인데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거나 이런 틀은 알고 있죠. 그래서 공급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 또는 있어도 관련 귀속되지 않는 그다음에 용역 및 권리 이런 것들이 대리납부하는 거야. 대리납부. 그럼 대리납부 세액이 얼마냐를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이제 대리납부 세액은 자, 지금 이제 여기 비거주자 여기는 외국법인 등장하나요? 외국법인으로 국내 사업자 없는 외국법인이래요. 국내에서 부가세가 과세가 되며 매입세 공제가 되는 권리를 공급받았대요. 의제매수 대리납부세액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용역 및 권리. 그리고 대가 2만 달러. 이것도 외화로 또 지급해 갖고요. 이거 원화금으로 바꾸는 것도 또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이게 복잡하지. 거기다가 또 뭐냐면 얘가 지금 우리 대리납부란 제도는 공급자가 누구라고요? 공급자가 여기 외국법인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이제 공급을 뭘 한 거야? 용역 및 권리. 여기선 권리죠 이제. 권리를 공급받는 거고 이제 공급받는 자. 공급받는 자가 얘가 면세 사업자이거나 과세인데 불공제가 되거나 등등 이런 자들이죠. 비사업자거나. 자, 그래서 얘가 면세일 때야. 권리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 외국법인 등이고요. 다 나왔어. 그럼 대리납부를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얘가 뭐냐면 얘가 면세사지만 또 모두에 과세도 같이 하는 겸용사업자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안분하는 문제가 또 같이 나오게 되는 거지. 짜증나게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게 원화금액 바꿀 때 원화금액 어떻게 할 때가 환율 뭘 곱할 거냐는 것도 이제 주의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려웠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지금 2만 달러만큼의 대가를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건데요. 지급하는데 요거를 일단 먼저 요거부터 구해보고 2만 달러부터 구해볼까요? 2만 달러에 대한 게 어쨌든 매입해서 얘는 과세면서 같이 쓰니까 또 마지막에 또 안분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2만 달러인데 이때 10,000달러만큼은 보유하고 있던 걸로 지급했고요. 10,000달러는 원화로 매입해 갖고 지급했대요. 그럼 이제 환율을 곱해야 되는데 이때 은행 가가지고 외화를 이제 원화를 주고 외화를 매입해 갖고 준 거야. 라고 한다면 그때는 뭘로 한다고요? 10,000달러만큼은 원화로 매입해 줄 때 은행 가면 은행에서는 달러를 외국환을 이제 파는 거지 은행은. 우리는 이제 얘는 법인은 사는 거고요. 사가지고 지금 하는 거니까. 그래서 10,000달러만큼은 은행 가서 하는 거니까 이 아래에 환율 나와 있는 것 중에 대곡의 외국환 매도율과 매입률이 있는데 이건 은행이 외화를 살 때고 외화를 팔 때 우리는 사는 거야 외화를. 그러면 매도율이 돼야 돼.
그때 또 언제냐면 지급일. 이 지급일이 4월 25일. 요 4월 25일 날짜에 하는 거니까 요 금액, 요 환율 곱하시는 겁니다. 1,430원. 요 곱해 갖고 하는 거예요. $10,000는 그러니까 $10,000는 1,430원 곱하는 거고요. 나머지 $10,000는 보유하고 있던 걸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그 지급일 현지의 기준 환율 등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 날짜에 또 이 환율 곱하면 돼요. 그래서 $10,000만큼은 요거 곱하고요. 또 $10,000만큼은 외화를 매입해서 하는 거는 요거 곱하면 되고요. 이렇게 두 개 더해서 나온 금액에다가 요 금액이 여기 지급하는 금액이 되는 거고, 그걸 대리납부하면 되는데 그거를 10%만큼을 거기다 10%만큼을. 근데 얘가 과세 면세 겸용 사업자이기 때문에 면세 쪽을 또 안 보내 갖고 여기에 대한 것만 대리납부를 하는 거야. 면세 쪽만. 과세 쪽 안 하는 거고. 얘 안 하는 거고 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분을 마지막에 또 해야 되는 문제다. 위로 올라가시면 해당 그 기간 4월 25일 속하는 기간은 여기 4월 25일 여기 이제 6개월치 갖고 해야 되는 거니까 요 아래쪽에 나오는 두 줄 요거 가지고 이제 구해서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면세 쪽이니까 요거 분자에 올려야죠. 5,700만 원 더하기 5,500만 원 나누기 합계가 2억이니까 2억분의 비율 곱해 갖고 나온 금액의 10%만큼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했고 그렇게 하는 거네라고 알면 풀 수 있지만, 대리납부란 제도 자체에 대한 내용에다가 이 외화로 했을 때 그때 환율 곱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까지 숙지하고 있었느냐? 그 쉽지 않아요. 이제 유예하거나 아니면 2차 동차 공부하거나 그런 분들은 좀 공부하고 막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3차생 정도가 돼야지 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나 나왔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순수하게 동차, 순수하게 1차 시험장 가는 분들은 쉽지 않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대리납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됐고 75번 가보시면 말 문제 영세일 면세. 자, 첫 번째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옳지 않은 건데 외국 인도 수출로 국내 사업장의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영세를 한다. 자, 외국 인도 수출은 외국 나가서 거기서 인도하는 거니까 공급 장소가 외국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특별히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단서 붙이고요. 요걸 직수출 범위에 집어넣어서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 판매 방식의 수출, 외국인 수출 등등 정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영세로 한다고 별도로 정해놓고 있죠. 그죠? 그래서 부가세법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다. 요거 일단 맞는 내용이죠. 이거 언제가 공급 시기입니까? 공급 시기는 인도일이죠. 인도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교육지원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우리가 항상 긴장하자라고 하는 거 얘기하죠, 수업 때. 자, 상대방이 누구일 때? 외국법인이거나 비고자일 때 긴장하자. 그럼 외국법인 비고자한테 뭔가 제공을 하는 거야. 그게 재화라면 뭐 지정을 찾고, 지정받은 자가 해외로 반출하거나 국내 과료사업에 사용하거나, 그죠? 그러면서 대가를 어떻게 받았다? 외국환을 통해서 원화로 받았다. 이런 얘기하면서 막 나오는 그 얘기야. 영세일 쪽에 나오는. 그 여기서 외국법인 나오면 긴장해야 돼. 근데 외국법인이 이제 국내 사업장 없대. 오케이. 있으면 직접 계약을 찾으면 되겠고, 그죠? 없대요. 없으면 오케이. 그리고 재화 용역이 뭐야? 용역이죠. 용역이 대상 용역인데 이거 대상 용역 맞아요. 교육지원 서비스업. 요게 예전에 등장했었고요. 요거 또 나왔다. 교육지원 서비스업. 교육지원 서비스 용역은 대상이 됩니다. 영세일 대상이 됩니다. 비고자 외국법인에게 국내사 없는 자한테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이렇게 받으면 그럼 영세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화보다 용역은 좀 단순하죠. 재화일 때는 얘기했던 것처럼 지정을 찾고 뭐라고 막 해야 되는 거야. 지정된 자 찾고 어디서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지 면세 쪽에 쓰는지 봐야 되고. 근데 요거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세 번째는 기재부령을 정하는 차도선형 여객선. 이 뭐야? 차도선형 여객선. 이게 뭐죠? 이게 우리 뭐 섬 같은 데 들어갈 때 보면은 거기 차도 실어서 막 들어가고 막 그런 거야. 여객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걸 냈어요. 자, 이게 차량이나 차량 같은 거 있죠. 차량이나 또 화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실어 갖고 나르게 되면 이건 부가세 과세가 맞는데, 여객 운송이 돼 버리면 여객 운송 용역 쪼개야 되겠네요. 사실은. 이게 여객선이다라고 하면 여객선인데, 여객선 안에 이제 차도 실어서 나르고 한다. 차량 날라주고 받는 돈, 화물 날라주고 받는 돈, 이런 것들은 과세래요. 근데 여객 운송 용역은 이게 면세야.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야. 이렇게 섞어서 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어업권에 운용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세한다. 여러분들 집합투자업자 나오면은 우리가 그 나름대로 우리 부가세 구성 요소 면세가 되는 거, 금융용역, 금융보험 용역이 면세가 된다고 할 때, 금융보험 용역은 면세가 되는 게 맞는데, 금융보험 용역 면세가 되는 걸로 면세가 되는 금융보험 용역 보지 않는 거 뭐 세 가지 막 보잖아요. 복권 발행 대행이라든가 뭐 이런 거.
M&A 중개주선 이런 것들 그런 거의 일종이잖아.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한테 자금을 모아서 실물 자산을 운용하고 받는 거 이런 것들은 면세들은 금융보험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면세한다 그러면 틀린 거야. 요게. 그래서 요거는 좀 그 틀 따라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도 아 그렇지 그 들어가는 거지 해서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렵죠. 나머지 내용이 좀 어려워서 5번 간이과세자가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 좀 나와 있는데 결국은 막 강조했던 게 관세랑 부가세는 같이 간다고요. 관세가 면제가 되면 부가세 같이 면제한다고 그런 얘기 강조했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맞는 질문. 그래서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76번. 자, 요거는 이제 간이과세자 쪽이 계산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죠. 간이 계산 구조를 물어볼 줄이야. 물론 이제 뭐 나올 수 있다고 다 대비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막판에 또 치고 가다 보니까 간이과세자 쪽 이쪽 일반과세자 좀 물어보지. 간이를 또 물어봤네요. 그럼 간이는 나름대로는 또 계산 틀을 또 잡고 있어야죠. 그래서 간이는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간이는 우리 머릿속의 틀 간이는 일단 납부세액 먼저 구해요. 납부세액. 그다음에 공제세액이라고 이제 빼는 거 있죠. 그 앞다타서 외우라고 하잖아. 그래서 매입세액 수령세액 공제 신용카드 매출점 발행세액 공제, 전자 세금에서 발급 전송세액 공제, 전자신고세액 공제, 매신전전. 그죠? 요거 기억나시면 풀 수 있었을 거야. 여기는 매신밖에 안 나와. 전전은 없어 또. 그래서 여기는 일단 공급 대가가 나오고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 가지고 시작하지. 그래서 납부세액을 먼저 구하죠. 그래서 그 중에 일반 납부세액과 재고 납부세액. 재고 납부세액은 자료가 없고요. 일반 납부세액만 구하면 되는데 9,950만 원이니까 여기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 아래에 나와 있는 게 15% 나와 있으니까 요걸 통해서 이제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또 포인트를 좀 뒀어요. 꽈가지고 자 요거 있네요. 자 신용카드 전표, 현금 영증 발급분 공급대가 다 되는데 자기전인 마일리지 결제분 공급대가 간이라고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자기전인 마일리지 결제분은 뭘로 봐요? 애누리로 보죠. 얘는 차감되는 거 이거 빼야 돼. 그래서 100만 원만큼 날리면 9,850만 원 곱하기 15% 곱하기 10%가 납부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죠? 됐죠? 그리고 여기서 또 포인트가 신용카드 전표 발급받거나 현금 영증. 요 1번, 2번. 영증 말고요. 요거는 또 이제 신용카드 전표 발행세액 공제가 또 되는 거 아닙니까? 발행세액 공제. 그래서 요것도 주의해 놓으셔야 되고 일단 100만 원 빼고 15% 곱하고 10% 하면 납부세액 나온 것까지 했어. 그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공제세액. 그래서 매신. 그죠? 그러면 보니까 구입 내역이 매입가액이 나오네요. 구성 내역이 나오네요. 그럼 이제 세무계산서 수치분이래요. 그러면 이거 받으면 이거 어떻게 돼? 세무계산서 받으면 요거에 대해서 매입세무계산서 수령세액 공제, 수치세액 공제. 여기다가 이게 공급 대가네 포함이니까 공급 대가 곱하기 몇 프로야? 0.5%. 0.5%만큼의 금액을 세무계산서 수령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요거 0.5% 곱하면 되겠지. 매 하나인가 매. 그 다음에 계산서 받은 식재료 매입가액은 의제매수 공제가 돼야 안 돼요? 간이과세자 의제매수 공제 안 되죠, 그죠? 안 되니까 의미 없는 자료야.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수 공제 안 됩니다. 세 번째, 세무계산서 미수치분. 이거는 뭐야? 이거 안 하면 가산세 있는 건데 가산세가 또 포함된 거야. 읽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웠죠. 가산세까지 구해야 되는 거니까 공급 대가의 0.5%입니다. 요거의 0.5% 매겨서 가산세 매긴다는 거 알아놓으시고 그러면 다시.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 먼저 구하고 납부세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마일리지 결제분 빼고 100만 원 빼고 15% 10%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제세액으로 매신전전 첫 번째 매입세액 수령세액 공제 여기 0.5% 그렇죠? 됐죠? 그다음에 신용카드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라고 해서 올라가서 아까 했던 대로 요 두 가지 요거에다가 발행세액 1.3% 곱하는 건가요? 1.3% 곱해갖고 연간한도 1,000만 원 해가지고 받아먹는 거 받아먹으면 되겠네. 매신 매입세무계산 수령세액 공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매신. 그다음에 전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온 거야.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적법하게 교부받은 거다, 세부담 최소화 가정하다 나와 있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반영하고 거기다가 이제 뭘 하면 돼요? 가산세. 가산세를 반영하시면 되는데 요거 220만 원에 대한 가산세. 세무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하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거다. 그러면 매입세무계산서 우리 간이과세자가 돼버리면
매입세공제 받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세금계산서 안 받으려고 할 거 아니냐. 그러면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그러면 상호 체크가 안 되니까 가산세 매기는 거 그것까지 좀 감안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220만 원 공급대가 0.5%만큼 매기는 걸로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뭐 그런 식으로 반영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시 복기를 잘 해보세요.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시기 관한 설명 말문제이네요. 1번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에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는 수입신고 수리일 뭐 기본 암기 사항이죠. 공급시로 본다 맞고요.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들은 인도일 등등으로 본다. 자, 이게 이제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 얘들은 이제 약정일로 가는 게 맞는데 그 약정이 인도일 등등 이용 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약정일이 도래하면 인도일 등으로 땡긴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죠? 요거 있고 장기할부는 그런 거 있으면 안 돼. 장기할부 인도하고 대금 쪽에 받으니까 얘는 지금 인도나 이런 거 하기 전에 돈 받는 거잖아. 전에 돈 받고 마지막에 인도하는 거잖아. 근데 약정일이 인도일 뒤에 도래하면 인도일로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맞는 얘기고 위탁 판매 수출의 경우에는 언제예요? 이거 맞죠? 이거 단순 암기 공가액 확정일로 돼 있다. 맞는 얘기고요. 다 맞고 보세구역 들어오면 항상 수입재화는 수입신고 수리일 외웠잖아. 수출은 영세율, 수입은 수입신고 수리일, 수출은 선적일, 수입은 수입신고 수리일 이렇게 이것도 맞고 또 맞고. 그 다음에 장기할부 조건. 장기할부 조건으로 용역 공급하는 경우에 용역 제공 완료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무 제공 완료일을 한다. 요건 넣으면 안 된다고요. 완성도하고 중간 지급 조건으로 맞지만 얘는 장기할부라고 하면 인도일 등등 또는 영무 제공 완료일 이거 그 뒤에 돈을 쪼개받는 거 말하는 건데 이걸 다 땡겨버리면 이거 의미 없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영무 제공 완료된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 부분은 이걸로 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4번이 X고요. 이렇게 포인트 삼았네. 5번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 계약을 할 때 그죠? 상표권 사용 계약과 헬스장, 수영장, 연회비 이런 것들을 대가를 일시불로 연회비 같은 것들 있잖아. 헬스장 연회비, 그죠?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방에 먼저 받잖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요거랑 또 BOT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각 기간 종료일, 예정 신고 기간, 확정 신고 기간 등등 이렇게 그 기간 종료일을 공급식으로 한다고 돼 있는 그 내용이네요. 그죠? 이것도 2개 이상이 가장 걸쳐서 상표권 사용 계약, 헬스장, 수영장 등 연회비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각 기간 종료일을 공급식으로 본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것도 암기돼 있으면 되는 거였고요. 됐습니다. 부가세법 마지막 문제는 주는 문제였어 그래도. 그래서 전자인데 종이로 발급하면 1% 가산세고 그다음에 이거는 전송하는데 전자생계에서 발급 명세 전송하는데 확정 시공 기간까지 하면 지연 전송이 0.3%고 지나버리면 미전송이 돼서 0.5%가 되고 그럼 1% 0.3%니까 1.3%가 답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건 그나마 그래서 계산 문제 몇 개 어려운 문제 빼고 나머지 말 문제 등에서는 부가세가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제 79번은 국조법인데 국조법에 나와 여러분 국조법 가져갔나요? 못 가져가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이 글로벌 체제안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 용어 아니야? 글로벌 체제 이거 못 가져가잖아. 이거 이 양도 많고 이거 얼마 어려운데, 그죠? 이거 못 가져간 분이 많을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이고요. 내용이고 요거는 뭐 찾아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79번 문제가 이 국제 조세에 관련해서 국외 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 조정 규정. 이게 이제 국외 지배주주가 우리나라에 이제 와서 지배주주가 지배하면서 만약에 이제 돈이 이제 뭔가 출자를 받거나 아니면 차입하거나 이런 의사결정할 때 출자를 받게 되면 그러면 지급하는 그 금액은 배당이 될 거야. 배당은 우리 송금이 안 돼. 근데 차입한 걸로 해서 이자 주면 이자는 송금이지. 그러니까 차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출자 방식이 아니라 자꾸 차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본은 줄이고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이른바 과소자본세제라는 게 있죠. 과소자본세제. 그 과소자본세제라고 하는 거에서 적용 대상이 되는 국외 지배주주의 범위에 관련된 그 내용을 물어본 건데 국외 지배주주가 되는 케이스는 내국법인 케이스가 있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케이스가 있고 하는데 여기 다 해당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넣어가지고 이제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국조법 안에서 요 내용 과소자본세제 몇 가지 글로벌 체제 안에는 못 가져갔다라고 하더라도 가져갔으면 좀 뭐 나름대로 보다 보면 요거는 좀 풀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는 진짜 어려웠다. 그죠? 이거 어떻게 해요? 안 하니까 어려운 거지. 근데 그 광범위한 범위의 용어의 정의 같은 그런 내용을 물어봤다. 했을 때
쉽지 않았던 문제가 80번 문제 아닌가, 그죠? 그래서 국조법 자체는 뭐 변별력은 없죠. 다들 뭐 안 하고 가는 편이니까, 그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됐네요. 자, 시간상 쫓겨서 제가 부가세 쪽은 좀 차근차근 계산 문제 좀 풀어드리고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 어차피 시험 보신 상태고, 그래서 내용들 찾아보기도 다 해보셨을 거고 하니까 포인트 잡아서 제가 좀 말씀만 좀 드려본 거고요. 여러분들은 요 내용을 보고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공부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조금 공부 한 번 돌린 상태다라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그러고 시험장 갔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봤는데 채점해 보니까 안 된다라는 분도 있을 거고, 채점했는데 됐다 뭐 된 분들이야 뭐 요거 안 보실 것 같아 느낌이, 그죠? 어쨌든 안 되신 분들이 좀 한번 참고 삼아 보실 건데, 앞으로의 공부 방향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대로 어떤 포인트 삼아서 공부해야 되느냐, 지엽적인 것도 이제 좀 나름대로는 좀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편이고, 그리고 기타 세법 무시하면 안 되고 철저히 가져가서 기본 안전한 점수를 확보하는 거를 앞으로 마찬가지 국기, 국진, 국조, 조처 중에 국조는 빼더라도 조처까지 10문제까지는 철저히 해서 한 9문제, 8문제, 9문제 무조건 맞추는 걸로 해 나가자. 그거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법소부 열심히 하시는 게 맞죠. 어차피 2차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맞긴 맞는데, 그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듣고 앞으로 1년간 공부 방향을 잡으신다고 한다면, 처음에 이제 강조도 드린 거지만 이게 문제들이 2차 수준의 문제들까지도 이제 출제하는 편이다라고 본다면, 그냥 순수하게 그냥 객관식만 문제만 풀어 갖고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다 풀어야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 계산 문제를 좀 어느 정도 더 풀 수 있어서 안전하게 붙는 게 좋다. 어차피 우리 2차까지 공부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세무회계 책 사가지고 보는 그 시간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우리 학원의 과정을 보면 심화반 과정입니다. 그 심화반 과정을 해야지만, 그건 필수다 이제. 심화 과정을 듣고 세무회계도 열심히 파헤치고 해야, 그래야 물론 제대로 해결은 안 되겠죠. 100% 해결 안 되겠지만 그런 노력을 해서 가져가는 것들 좀 더 많이 가져가야, 그래야지 2차를 더 1차를 더 안전하게 붙을 수 있고, 그 노력이 더해지면 2차도 더 공부할 때 수월할 거다. 그래서 지금 막판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시험 보시고 앞으로 1년간의 계획을 세우신다. 올해 시험 안 되셔서 만약 계획 세우신다고 한다면, 그 세무회계라고 하는 것도 공부 계획 범위에 반드시 집어넣으세요. 그냥 기본 산문 돌리고 객관식만 보고 또 시험장 가야지라고 했다가 내년에 혹시 모를 낭패를 보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세무회계 잘하시고, 또 겸사겸사 여유가 좀 있으니까 세법학이라는 공부도 좀 해놓으시고요. 그게 나름대로 정리, 세법학은 암기할 거를 만들어 놓는 과정을 잘 밟아 놓으시면 나중에 무조건 막판에 외울 거야. 그걸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으니까 그런 마인드로 한번 쭉 돌려놓으시면 좋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 안 됐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여러분 2차까지 돼야 되는 거니까 안전하게 내년에 1차 되자. 그리고 2차까지 해버리자. 내년에 다 통과해버리자. 그래서 어차피 올해 동차했다가 안 되고 내년에 유예하는 길을 걷는 분들과 맞춰본다면 같이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낙담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자, 어쨌든 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가 다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올해 시험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